1944년 12월 19일 아르덴의 숲은 마치 세상이 숨을 죽인 듯 고요했다. 회색 하늘은 눈의 무게로 눌려 있었고 차가운 안개는 나무들 사이를 헤매며 전장을 덮고 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가지 사이에서 얼음이 깨지는 소리가 났고 눈송이는 바람에 밀려 옆으로 흘렀다. 그 숲 어딘가 눈으로 덮인 위장망 아래에 한 대의 M10 울버린 자주포가 있었다. 그 안에서 미국 육군 702 대대의 사수 1등병 레이 톰슨이 서리 낀 잠망경을 통해 숲 너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숨결은 짧고 거칠게 유리 위를 뿌옇게 만들었다. 두꺼운 장갑 속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공포 때문이 아니라 금속 차체를 타고 뼛속까지 스며드는 한기가 그를 괴롭히고 있었기 때문이다. 눈앞 약 800야드 거리에는 독일 전차 부대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앞에는 타이거 아이 한 대가, 그 뒤로 판처 3대, 그리고 반궤도 장갑차와 보급 차량, 연료 트럭들이 줄지어 있었다. 마치 강철로 만든 뱀처럼 숲길을 기어오르고 있었다. 시작하기 전에 꼭 좋아요와 채널 등록을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소개하는 정보는 다른 누구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입니다. 톰슨은 가만히 그들을 관찰했다. 머릿속에는 이미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다. 거리, 풍속, 각도. 손끝으로 포신의 고도 조절기를 만지작거리며 그는 무의식적으로 탄도 각도를 상상했다. 하지만 그는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다. 그는 지금 관측 임무 중이었다. 상부의 명령은 명확했다. 발포 금지. 관측만 한다. 보고만 한다. 이 규칙을 어기면 그 자리에서 군법 회의감이었다. 그는 이미 며칠 전 같은 숲 어딘가에서 지나가던 독일 전차 한 대를 목격한 적이 있었다. 조준선이 정확히 그 차량의 옆면을 잡았고 바람도 잔잔했다. 단 한 발이면 끝낼 수 있었다. 하지만 그때도 그는 쏘지 않았다. 명령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탱크는 아무 일 없이 사라졌고 그 뒤로 며칠간 아군 부대 여러 곳이 포격을 당했다는 보고가 들려왔다. 그 기억이 그의 머릿속을 스쳤다. 그때 내가 쐈다면. 하지만 그는 다시 숨을 고르고 잠망경에 눈을 댔다. 독일군은 매우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타이거의 무거운 차체가 눈을 밀어내며 앞서가고 그 뒤를 판처사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따라왔다. 전차 사이사이에는 보급용 트럭이 섞여 있었고 맨 뒤에는 자주 대공포 차량이 호위하듯 자리 잡고 있었다. 그들은 그 누구도 자신들이 노출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미군은 이미 후퇴했고 이 구역은 거의 무방비라고 믿고 있었다. 톰슨의 손끝이 노트북 크기의 작은 수첩 위를 스쳤다. 그는 연필을 꺼내 짧게 몇 줄을 적었다. 거리 약 800야드. 구성 타이거 1, 판처 4 X4, 하프트랙 X2, 트럭 X3, 플락 38 1대. 이동 속도 느림. 경계 약함. 그의 글씨는 거의 기계적으로 일정했다. 오랜 시간 이런 식의 관측이 그의 일상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무언가 달랐다. 그가 보고 있는 이 길은 단순한 임시 도로가 아니었다. 바로 노빌로 이어지는 북쪽 통로였다. 이 길이 독일군 손에 넘어가면 바스토뉴의 미제 100일 공수사단은 완전히 고립된다. 그건 전선 전체가 무너진다는 뜻이었다. 잠시 후 그의 오른쪽에 앉아있던 부사수가 낮게 중얼거렸다. 명령 오나요? 톰슨은 고개를 저었다. 라디오가 죽었어. 잡음만 가득한 무전기에서 명령은 오지 않았다. 본부와의 연결이 끊긴 지 이미 몇 시간째였다. 지휘관은 그들에게 단 한 가지를 강조했었다. 명령 없이 쏘지 마라. 절대 위치를 노출시키지 마라. 하지만 지금 적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의 눈에 들어온 독일 전차의 궤적은 너무도 뚜렷했다. 타이거가 도로 중앙을 밀고 나가면 양옆 숲길에는 피할 공간이 없었다. 길은 좁았고 눈이 깊었다. 그들이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은 단 하나였다. 앞으로. 톰슨은 그 사실을 깨달았다. 만약 저기서 막히면 뒤의 놈들은 꼼짝 못해. 그의 머릿속에서 빠르게 계산이 돌아갔다. 세 번째 전차를 마치면 후방에 지원 차량이 막힌다. 여섯 번째를 쏘면 중앙이 혼란에 빠진다.
그리고 연료 트럭을 마치면 그는 그 생각을 끝내지 않았다.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명령이 없었다. 차 안의 공기가 점점 무거워졌다. 금속의 냄새와 기름, 차가운 공기가 섞여 숨쉬기조차 버거웠다. 조용히 들려오는 엔진 소음이 그의 심장박동과 섞여 퍼졌다. 그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기다려. 아직 아니다. 잠시 후 독일군의 타이거가 눈밭 위에서 속도를 늦췄다. 아마도 정찰 중이었을 것이다. 뒤따르던 판처들이 그 뒤에 멈췄다. 그 짧은 순간 톰슨의 조준경에는 완벽하게 정렬된 표적들이 한 줄로 나열되어 있었다. 이건 꿈같은 기회야. 부사수가 속삭였다. 톰슨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포신을 미세하게 조정하며 거리계를 다시 맞췄다. 800야드, 바람 서쪽으로 3노트, 포신 각도 4도 상승. 모든 수치가 완벽했다. 그러나 그의 손가락은 방아쇠에 닿지 않았다. 그는 그저 무전기를 한 번 더 쥐었다. 여기는 M10 알파-3, 적 전차 12대, 노빌 방향 진입 중 명령 요청. 오버, 잡음만 들렸다. 다시. 여기는 알파-3 응답 요청. 무전기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단 한 가지 생각이 맴돌았다. 명령이 없으면 어떻게 하지? 그의 시선은 다시 잔망경으로 향했다. 그때 타이거 전차의 포탑이 천천히 좌측으로 회전했다. 마치 무언가를 감지한 듯했다. 그 순간 톰슨은 본능적으로 몸을 숙였다. 우릴 눈치챈 건가? 부사수가 낮게 물었다. 아니, 톰슨이 말했다. 그들은 그냥 정찰 중이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그의 손끝이 다시 포신의 고도 조절기에 닿았다. 방아쇠까지의 거리 10cm. 그 거리에서 그는 멈췄다. 바깥의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다. 안개는 더 짙어졌고 시야는 흐릿해졌다. 멀리서 전차의 금속 마찰음이 울렸다. 그 소리는 어딘가 섬뜩하게 규칙적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지. 하지만 그건 착각이야. 그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다. 그때 엔진음 사이로 라디오에서 희미한 잡음이 섞인 목소리가 들렸다. 알파-3, 위치 보고 유지. 관측만 하라. 발포 금지. 오버. 명령이었다. 그는 눈을 감았다. 관측만 하라. 그 한 문장이 그를 다시 묶어두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잠시 눈을 떴다. 타이거의 포탑은 여전히 숲을 향해 천천히 회전하고 있었다. 판처들은 뒤따라오고 있었다. 연료 트럭의 운전석 창문에는 얼음이 끼어 있었다. 그 모든 게 한 장의 도표처럼 머릿속에 그려졌다. 그는 손에 쥔 연필을 천천히 돌렸다. 그 연필 끝이 부러질 듯 팽팽하게 긴장했다. 이건 단순한 관측이 아니야. 이건 경고야. 바깥의 바람이 잠시 멈췄다. 마치 숲 전체가 다음 순간을 기다리는 듯했다. 눈송이 한 줄기마저 멈춘 듯 공기는 묘하게 정적이었다. 톰슨의 심장은 느리게 뛰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 고요함 뒤에는 무언가가 반드시 터질 거라는 것을. 하지만 그는 아직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단지 잔망경을 통해 그 강철 행렬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다. 며칠 전엔 놓쳤지. 하지만 이번엔 다를 거야. 캔자스의 겨울은 냉혹했다. 평평한 대지 위로 바람이 쓸고 지나가면 오래된 헛간의 페인트가 벗겨지고 밀밭은 마치 갈라진 도자기처럼 금이 갔다. 이런 곳에서 레이먼드 찰스 톰슨은 태어났다. 1922년 미국 중서부의 한 작은 마을, 하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평원 한가운데였다. 아버지 찰스는 동네에서 엔진 수리점을 운영했다. 손에는 언제나 기름때가 묻어 있었고 집안에는 언제나 철과 구리의 냄새가 배어 있었다. 어머니 애나는 중학교 수학교사였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각도와 비율을 가르쳤고 저녁이면 레이에게 종이 위에 삼각형을 그리고 물었다. 이 각이 30도면 이쪽 변의 길이는 얼마일까?
레이는 그걸 놀이처럼 풀었다. 답을 찾을 때마다 그는 눈을 반짝였다. 그는 어릴 때부터 세상을 각도와 거리로 이해했다. 하늘을 가르는 새의 궤적, 마당의 우물까지의 그림자 길이, 심지어 바람이 불 때 문이 닫히는 속도까지 모든 것이 계산이 가능했다. 그는 사물의 움직임 속에서 규칙을 보았다. 그 규칙이 세상을 움직인다고 믿었다. 14살 무렵 그는 직접 도르래와 추가 달린 투석기를 만들었다. 일반적인 새총보다 훨씬 멀리 나갔다. 왜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어? 아버지가 물었다. 단순한 건 정확하지 않으니까요. 그의 대답은 짧았고 이미 어른의 말투였다. 1939년 유럽에서 전쟁이 시작됐을 때 캔자스의 하늘은 여전히 평화로웠다. 그러나 톰슨의 세상은 점점 좁아지고 있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는 더 큰 세상을 원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기계를 이해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에게 그것은 엔지니어였다. 하지만 대학 등록금은 없었다. 1942년 그는 군 입대를 선택했다. 미 육군은 그에게 약속했다. 훈련을 받고 기술을 배우고 미래를 잡을 수 있다. 그는 그렇게 군복을 입었다. 훈련소에서 처음으로 그가 본 것은 M10 울버린 자주포였다. 그것은 전차보다 가볍고 포탑이 개방된 구조였다. 76mm 포를 장착하고 있었지만 방어력은 얇았다. 훈련 교관이 말했다. 이건 방패가 아니라 칼이다. 움직이며 계산하고 먼저 쏴라. 그렇지 않으면 끝이다. 그때부터 톰슨은 단순히 쏘는 법을 배우지 않았다. 그는 계산하는 법을 익혔다. 풍속, 거리, 포신 각도, 탄의 낙차, 금속 피탄각 모든 것이 수학이었다. 그는 사격장에서 누구보다 느렸다. 다른 신병들이 세 발을 쏠 때 그는 한 발을 조준했다. 교관은 처음에는 그를 꾸짖었다. 톰슨, 전쟁터에선 내 계산기를 기다려주지 않아. 하지만 그의 탄환이 표적 한가운데를 뚫고 지나가자 교관은 입을 다물었다. 그는 빨리보다 정확히를 선택했다. 그리고 그 선택이 훗날 수백 명의 생명을 바꾸게 된다. 훈련을 마친 후 그는 북아프리카와 유럽 전선으로 배치되었다. 1944년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는 프랑스의 초토화된 들판에 발을 디뎠다. 그때 그의 나이는 22살이었다. 그러나 얼굴은 이미 30처럼 보였다. 처음으로 적을 본 날 그는 포를 쏘지 않았다. 그저 바라봤다. 전선의 냄새, 화약, 불타는 고무, 피와 진흙의 혼합된 냄새. 그는 그것을 기억했다. 이건 수학이 아니다. 그는 속으로 말했다. 이건 혼돈이다. 며칠 뒤 그는 그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찾기 시작했다. 그의 중대는 프랑스 생로 근처에서 매복 중이었다. 그의 옆에는 절친한 친구 지미 델가도가 있었다. 델가도는 농담을 잘하는 텍사스 출신의 사수였다. 그날 저녁 적의 포탄이 그들의 하프트랙을 직격했다. 불길이 차를 집어삼켰고 델가도는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톰슨은 소화기를 들고 달려갔지만 너무 늦었다. 불길 속에서 들려온 그의 비명은 오래도록 귀에 남았다. 며칠 후 또 다른 친구 프랭크 머레이가 지뢰를 밟았다. 그는 사라졌다. 그 잔해조차 찾을 수 없었다. 그날 이후 톰슨은 운명을 믿지 않게 되었다. 운은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 가는 것이었다. 그는 오직 패턴과 확률만 믿었다. 그는 전투가 끝난 후에도 계속 수첩을 꺼내 들었다. 탄도, 거리, 명중률뿐 아니라 적의 움직임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그는 독일 전차들의 전진 속도, 회전 시간, 정지 간격, 포탑 회전 각도를 세밀히 적었다. 그 노트는 점점 두꺼워졌다. 밤마다 그는 천막 속에서 불빛 하나 없이 기록을 이어갔다. 판처사, 포탑 회전 19초, 평균 속도 25km/h, 후진 3초 지연. 타이거 아이콜론 정지 후 포탑 회전 평균 8도 단위, 전면 장갑 100mm 이상, 측면 약점 존재. 그는 마치 수학자가 공식을 연구하듯 전쟁을 해석하고 있었다.
누군가 그를 보고 너는 전쟁을 숫자로 보는군이라 말하자 그는 대답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명령은 가끔 거짓말을 하죠. 상관들은 그를 이상한 눈으로 봤다. 그는 불평도 농담도 하지 않았다. 식사 시간에도 말없이 손목시계를 보고 포신의 각도를 계산하듯 눈으로 거리를 재곤 했다. 그래서 동료들은 그에게 별명을 붙였다. 조용한 시계, 더 콰이어트 클락. 그는 언제나 일정한 리듬으로 움직였고 언제나 정확했다. 그가 속한 702 대대는 종종 울버린 헌터즈라 불렸다. 그들의 임무는 단순했다. 적의 전차가 나타나면 먼저 쏘고 사라지는 것. 하지만 톰슨에게 그것은 단순한 사격이 아니었다. 그는 패턴을 무너뜨리는 계산을 연구하고 있었다. 적의 습관, 전술적 질서, 차량 배치의 반복성, 그 모든 것은 예측 가능한 질서였다. 그리고 예측 가능한 질서는 파괴될 수 있었다. 1944년 12월 독일군의 대공세가 시작되었을 때 그는 이미 그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들은 다시 패턴을 쓰고 있어. 하지만 이번엔 내가 먼저 읽었다. 그의 손에는 늘 작은 노트가 있었다. 총보다도 오래 쥐고 있던 그 노트는 낡고 젖어 가장자리가 찢어져 있었다. 그 속에는 단 하나의 문장이 반복되어 있었다. 모든 구조는 무너진다. 다만 어디를 먼저 건드리느냐에 달렸다. 그는 여전히 조용했다. 말보다 계산이 빨랐고 감정보다 논리가 앞섰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전장은 새로운 형태의 병사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는 단순한 사수가 아니었다. 그는 생각하는 사수였다. 그의 눈은 언제나 각도와 시간, 거리와 확률을 읽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어느 순간 이 계산이 실제 전장에서 별표 명령보다 빠르게 움직여야 할 때 별표가 온다는 것을. 그날을 기다리며 그는 계속해서 관찰했다. 계속해서 기록했다. 그의 손끝은 언제나 일정했고 그의 눈동자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의 동료들은 그를 시계라 불렀다. 늘 똑같은 속도, 똑같은 호흡, 똑같은 루틴. 그러나 아무도 몰랐다. 1944년 12월 16일 새벽. 안개는 숲을 감싸고 있었고 눈은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그날 독일군은 마지막 도박을 시작했다. 이름은 라인 감시 작전, 온터네이먼 왁트 엠 라인. 곧 우리가 알고 있는 별표 벌지 전투 별표다. 20만 명 이상의 독일 병력, 1000대 이상의 전차, 그리고 완벽한 기습. 미군은 허를 찔렸다. 공중 정찰은 실패했고 암호 해독도 늦었다. 독일군은 진격했고 미국의 전선은 그 충격에 균열이 생겼다. 어떤 부대는 하루 만에 사라졌고 전선 지도는 매시간 달라졌다. 아르덴 고원지대, 전쟁이 덜하다고 여겨졌던 그 숲은 이제 격전지가 되었다. 공수부대, 보병, 전차, 자주포가 뒤섞인 복잡한 전장이었고 별표 바스토뉴, 베스톤, 별표라는 작은 마을이 전선의 열쇠가 되었다. 그 마을엔 별표 101 공수사단, 101 ST 에이어보원 더비전, 별표 2 고립되어 있었다. 포위망은 점점 좁혀지고 있었고 보급로는 단 하나뿐이었다. 노빌, 북쪽의 삼거리 도로. 그 도로가 적손에 넘어가면 바스토뉴는 완전히 고립된다. 그리고 101 공수사단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을 것이다. 그 도로 위, 바로 그 길을 내려다볼 수 있는 능선에 레이 톰슨이 있었다. M10 울버린 한 대 탑승 인원 3명. 위치는 비공식 전초진지. 사방은 나무와 눈으로 가득한 경사면. 시야는 제한적이었지만 딱 한 방향, 바로 도로는 정확히 보였다. 12월 19일 해가 막뜨기 전 그의 잔망경 너머로 독일군의 전차 12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맨 앞엔 타이거 I, 그 뒤로 판처 4세대, 하프트랙, 탄약차량, 연료트럭, 자주 대공포까지. 전형적인 독일식 전차 공격 편성. 압도적인 화력, 정확한 배치.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올 곳을 알고 있었다. 노빌로 향하는 그 길은 좁았다. 한 줄로밖에 움직일 수 없는 좁은 임도.
좌우로는 깊은 숲과 경사, 회피할 공간이 없다. 만약 그곳에서 적을 저지할 수 있다면 단 한 명이서도 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하나, 명령이었다. 3일 전 톰슨은 지휘관 브리핑에 참석했었다. 장소는 벨기에 국경 근처의 허름한 농가. 지휘관 랭스턴 대위는 서류를 넘기며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부터 모든 사격은 상부 승인 후에만 한다. 무조건이다. 가까이서 적을 봐도 직접 명령 없이는 쏘지 마라. 우리 위치가 발각되면 돌아오는 건 포격뿐이다. 그 자리에 있던 병사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했다기보단 받아들였다는 의미였다. 벌지 전투가 시작되면서 별표 혼란 속 아군 오사격, 프렌드리 파이어, 별표 2 증가하고 있었다. 전선이 무너지며 아군 위치가 불명확해졌고 정찰과 통신이 불안정해진 상황에서 무단 발포는 아군에 치명적일 수 있었다. 그래서 명령은 단순했다. 쏘지 마라. 보고만 하라. 기다려라. 그리고 지금 톰슨은 그 명령과 눈앞의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다. 잔망경한 독일군은 계속해서 전진하고 있었다. 속도는 느리지만 방향은 명확했다. 그 길의 끝은 노빌 삼거리, 그리고 그 삼거리는 바스토뉴와 100일 공수사단을 잇는 마지막 연결고리였다. 그가 있는 능선에서 첫 번째 전차의 측면이 보였다. 정확히 맞힐 수 있는 각도. M10의 주포는 76mm. 타이거를 정면으로는 뚫을 수 없지만 측면은 가능하다. 게다가 타이거 뒤에 있는 판처사는 훨씬 얇은 장갑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수첩 안에는 이미 이런 상황을 위한 계획이 있었다. 그는 독일군의 전형적 편성을 알고 있었다. 전면 돌파용 중전차, 그 뒤를 따르는 기동력 좋은 중형전차, 그리고 중앙의 보병 수송 차량과 보급. 맨 뒤에는 자주 대공포로 후방 엄호. 그걸 순서대로 무너뜨리면 그들은 자기 편성에 갇히게 된다. 자신들의 전술이 자기들 발목을 잡는 구조였다. 톰슨은 무전을 잡았다. 여기는 알파-3. 독일군 전차 12대 접근 중. 위치는 노빌북도. 발포 명령 요청. 오버. 응답 없음. 다시. 본부 응답 바람. 적시야 내 진입 완료. 명령 요청. 오버. 정적. 무전은 고장 났거나 이미 교신 불능 상태였다. HQ는 조용했다. 그의 M10은 지금 이 숲에 완전히 고립된 상태였다. 그 순간 옆에 앉아있던 포수보조가 낮게 물었다. 명령 오나요? 톰슨은 짧게 대답했다. 아니. 그럼 어떻게 하죠? 톰슨은 말없이 눈을 감았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두 가지 결과가 동시에 떠올랐다. 1. 발포한다. 적차량 최소 4대 이상 파괴 가능, 보급선 유지, 공수사단 생존, 그러나 명령 위반. 군법재판, 경위서, 감봉, 강등. 2. 대기한다. HQ 연락시도, 보고만 수행 적군도로 점령, 100일 공수 고립, 전선 붕괴 가능성 하지만 규칙은 지킨다. 그는 잠시 눈을 떴다. 잔망경 속 독일군은 여전히 자신들이 안전하다고 믿고 움직이고 있었다. 탱크 사이 간격은 여유가 없었다. 딱 3발이면 이 행렬을 붕괴시킬 수 있었다. 그는 생각했다. 나는 사수지만 계산자이기도 하다. 누군가는 판단해야 하고 지금은 나밖에 없다. 방아쇠에 손을 올렸다가 다시 내렸다. 다시 무전기를 들었다. HQ, 응답 요청, 긴급, 오버, 정적. 그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곁에 포수에게 속삭였다. 내가 틀렸다면 감옥에서 끝날 거야. 하지만 맞다면 바스토뉴가 산다. 그는 다시 조준경을 들여다보며 속으로 말했다. 이건 더 이상 명령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시간의 문제다. 그리고 시계는 똑딱 하고 흘러가고 있었다. 손가락이 방아쇠 위에 멈췄다. 차 안은 침묵으로 굳어 있었다. 레이 톰슨은 숨을 참았다.
무전기는 여전히 죽은 듯 조용했고 전차는 점점 더 도로 깊숙이 들어오고 있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지금 이 순간 아무도 그에게 명령하지 않는다. 그리고 누구도 그 책임을 나눠주지 않는다. 이건 순수한 결정이었다. 그는 천천히 손가락에 힘을 주었다. 작은 압력이 방아쇠를 눌렀고 그 순간 울버린의 76.2mm 주포가 포효했다. 차체가 한순간 튕겨오르며 포탄은 숲을 가르며 날아갔다. 그의 조준은 타이거가 아닌 열차 대열의 세 번째 차량 판처4의 측면이었다. 폭발, 철판이 찢어지는 고음,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불꽃이 도로 위로 솟구쳤다. 그 순간 전체 독일군 대열이 멈췄다. 그들은 방향 감각을 잃었다. 자신들의 앞에서 터진 포탄이 어디서 날아왔는지 몰랐다. 포격인가? 공습인가? 그들 사이에 무전이 오가기 시작했지만 혼란은 이미 시작되었다. 톰슨은 움직였다. 포를 재장전하자마자 울버린을 왼쪽으로 5야드 이동시켰다. 눈 덮인 경사면을 따라 조용히 미끄러지듯 포탑을 틀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독일군은 포격 지점을 추적하려 한다. 그러나 그는 2번 연속 같은 위치에서 쏘지 않는다. 그건 훈련소에서 배운 교과서가 아니라 그가 만든 규칙이었다. 2번째 사격. 이번엔 6번째 차량, 반궤도 보병 수송 차량이었다. 포탄은 전면을 뚫고 연료통까지 도달했다. 폭발과 함께 불길이 차량 전체를 집어삼켰다. 병사들이 공중으로 튀었고 나무 위로 불붙은 1000조각이 날아갔다. 탄약도 함께 터졌고 숲바닥은 불길에 휩싸였다. 차 안에서 탄약수는 말없이 다음 포탄을 장전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그들은 무언가가 벌어지고 있다는 걸 직감했고 그 중심에 레이 톰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3번째 사격. 이번엔 열차의 8번째 차량 연료 트럭이었다. 포탄이 박히는 순간 지옥이 열렸다. 거대한 불기둥이 하늘로 솟구쳤고 충격파는 주변 눈을 증발시키듯 날렸다. 차량 2대가 불길에 휩싸였고 뒤쪽 병사들이 혼비백산 도망쳤다. 도로는 이제 더 이상 진입로가 아니라 화염의 병목이 되었다. 그는 다시 움직였다. 오른쪽으로 15야드. 포탑은 여전히 적을 향해 조정되었고 그의 리듬은 깨지지 않았다. 탄약수는 손에 물집이 잡혔다. 조수는 숨을 몰아쉬며 거리 좌표를 외쳤다. 하지만 톰슨만은 차분했다. 그는 전장을 총격전이 아니라 해체 작업이라 여기고 있었다. 그의 목표는 파괴가 아니라 붕괴였다. 독일군은 미친 듯이 반응하기 시작했다. 포격이다. 매복이다. 대대가 수반에 있다. 이야기들이 무전기를 타고 퍼졌다. 어떤 병사는 항공포격이다. 라 소리쳤고 다른 이는 여러 각도에서 동시에 공격당하고 있다. 고 말했다. 그들이 몰랐던 건 모든 발사는 단 하나의 울버린에서 나온 것이고 단 하나의 사수 레이 톰슨이 사격 순서를 지휘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의 패턴은 계획적이었다. 첫 사격으로 대열의 전진을 멈췄고 2번째 사격으로 중앙통신과 지휘체계를 붕괴시켰으며 3번째로 후방 보급 라인을 단절시켰다. 그는 망치를 들고 싸우지 않았다. 그는 외과 수술처럼 절단했다. 그 순간 앞에 있던 타이거 전차가 후진을 시도했다. 하지만 뒤에는 이미 불타는 차량들이 있었고 도로는 너무 좁았다. 그들은 같았다. 타이거 전차의 포탑이 회전하며 숲을 향해 조준했다. 톰슨은 이를 보고 고개를 숙였다. 아직이야. 그는 속삭였다. 타이거는 정면 장갑이 가장 두껍고 측면이 약점이다. 포탑이 완전히 돌아가는 짧은 틈, 바로 그때가 기회다. 그는 조용히 다시 조준했다. 손은 여전히 정확했고 눈은 흔들리지 않았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방아쇠에 손가락을 얹었다. 포탄이 날아갔다. 명중. 타이거의 측면에 구멍이 뚫렸고 잠시 후 내부 탄약이 연쇄 폭발하며 포탑이 날아올랐다. 쇠조각이 하늘로 튀었고
폭발 충격에 후방 자주 대공포가 기울어졌다. 그것은 혼란이 아니라 붕괴였다. 전술이 아니라 붕괴의 공식. 적은 더 이상 싸우는 것이 아니라 도망치고 있었다. 그들은 적을 보지 못했고 심지어 정확히 어디서 쏘는지도 몰랐다. 병사들은 숲속으로 흩어졌고 지휘관은 전차 위에 올라 조망하려다 톰슨의 59경 기관총에 맞아 즉사했다. 모두가 무엇인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지만 그 누구도 단 한 사람이 이 일을 하고 있다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톰슨의 눈은 계산 중이었다. 다음 목표, 거리, 사각, 장전 시간. 그는 전장을 전자도처럼 분석하고 있었고 그 전자도는 하나씩 의도적으로 무너지고 있었다. 그의 공격은 전술이 아니었다. 그건 독일식 전술에 대한 역설이자 반응이었다. 도열된 행렬, 질서 정연한 편성, 빠른 진격. 그 모든 전술이 지금은 더디되었다. 그 순간 조수가 물었다. 지금 이게 전쟁인가요? 톰슨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잠시 포신을 시키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이건 전쟁이 아니야. 이건 역설이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공식을 되돌려주고 있을 뿐이다. 처음에는 하나였다. 한 발 한 줄기의 포연, 한 개의 충격. 하지만 몇 분이 지나자 독일군은 그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라고 믿기 시작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너무 정확했고 너무 빠르게 위치를 바꿨으며 너무 많은 각도에서 공격이 들어왔다. 좌측에서 포격. 아니, 뒤쪽 언덕이야. 적 최소 4대, 아니 6대. 하늘에서도 소리 났어. 항공포격이야. 누구도 정확히 본 사람은 없었다. 그들은 단지 연속된 폭발음, 빠르게 바뀌는 포신 방향, 그리고 매번 정확하게 관통되는 장갑을 목격했을 뿐이다. 한 독일 하사관은 무전을 통해 아메리카의 전차 대대 전체가 매복 중이다 라고 보고했다. 다른 병사는 8대 이상의 셔먼이 숲에 숨어 있다고 주장했다. 누군가는 연막탄이 깔렸다고 했지만 연막은 없었다. 그건 안개와 화염, 그리고 상상력이 만들어낸 착각이었다. 그들은 실제보다 더 많은 적을 보고 있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두려움은 허상을 현실보다 더 크게 만든다. 불붙은 연료트럭의 불꽃은 아직 꺼지지 않았고 불길은 주변 나무로 번지고 있었다. 차량들은 도로 위에서 꼬리를 물고 멈춰 있었고 일부는 서로 충돌해 철제 껍데기처럼 포개져 있었다. 그들의 전술, 그들의 자랑이었던 편성이 지금은 도로 위에 쌓인 철의 관처럼 변해 있었다. 그 순간 타이거 아이의 포탑이 움직였다. 지휘관이 다시 한번 상황을 판단하려 한 것이다. 포신이 움직이고 차체가 미세하게 방향을 틀었다. 그 광경을 잔망경으로 지켜보던 톰슨은 숨을 멈췄다. 기회는 단 한순간. 타이거는 전면 장갑이 두껍지만 측면, 정확히 포탑이 돌아가는 찰나에 드러나는 부분은 얇고 노출되어 있다. 그는 이미 예측하고 있었다. 언제 그 각도가 드러날지를. 그는 포신을 고정했고 좌표를 미세 조정했다. 방아쇠를 당기자 포탄은 정확히 타이거의 측면을 꿰뚫었다. 금속이 갈라지는 소리와 함께 내부 탄약이 폭발했다. 포탑은 하늘로 솟구쳤고 화염은 공중으로 치솟았다. 그 순간 후방에 있던 자주 대공포가 충격에 휘청이며 방향을 잃었다. 독일군 전체 편성이 완전히 마비됐다. 도망이 시작되었다. 보병들은 숲속으로 흩어졌고 일부는 무기를 버리고 도로 옆 경사면을 굴러 내려갔다. 지휘관들은 서로 다른 명령을 외쳤고 무전은 서로 겹치고 혼선으로 끊겼다. 어떤 이는 멀리 떨어진 나무 뒤에서 미군 전차의 실루엣을 봤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것은 연기와 불길, 그리고 공포가 만든 그림자에 불과했다. 탄약이 떨어진 대공포 운전병은 장비를 버리고 뛰쳐나갔다. 기름통을 나르던 후방 병력도 후퇴를 감행했다. 누군가는 무릎을 꿇고 하늘을 바라보며 포위됐다고 외쳤다. 그 순간 아무도 실체를 모르고 있었다. 그들이 상상한 적은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확신했다. 자신들이 다수의 적에게 포위당했다고. 울버린 내부. 연기가 자욱한 차 안은 아직도 전투 중이었다. 탄약수는 땀에 젖어 셔츠가 달라붙었고 조수는 목이 쉬도록 위치를 외쳤다. 톰스는 조용했다. 그의 얼굴은 식은땀에 젖어 있었고 입술은 말라붙어 있었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계산 중이었다. 폭발 하나하나의 결과, 이동거리, 남은 탄약수, 다음 위치 모두 머릿속에서 정렬되어 있었다. 하지만 포격은 멈췄다. 더 이상 쏠 필요가 없었다. 적은 무너졌다. 그들 스스로가 만든 두려움에 의해. 잠시 후 차 안에 조용함을 깨는 목소리가 들렸다. 조수가 물었다. 우리 지금 끝난 건가요? 탄약수가 옆에서 헛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끝났겠지. 아니면 시작된 걸지도 모르지. 그리고 잠시 침묵. 포연이 차 안을 가득 메웠고 차체는 연기와 땀 냄새, 탄약 냄새로 뒤덮여 있었다. 그 순간 조용히 묻는 질문 하나.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군법회야? 아니면 훈장? 톰스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돌려 불타는 숲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엔 승리도 후회도 없었다. 그저 끝낸 사람의 얼굴이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 행동은 누군가에게는 영웅담, 또 누군가에게는 명령 위반일 뿐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가 확신한 건 단 하나였다. 자신이 하지 않았다면 이 도로는 지금 독일군의 것이 되었을 거라는 것. 그리고 그건 100일 공수사단의 마지막 보급선이 끊겼다는 뜻이었다. 도로는 열려 있었다. 노빌 북쪽 도로. 불타는 전차 잔해 위로 눈이 다시 내리고 있었다. 폭발이 멈춘 자리엔 부서진 강철, 비틀린 궤도, 그리고 고요함만 남아 있었다. 48시간 후 100일 공수사단의 정찰대가 숲을 통과해 노빌에 도착했다. 그들은 최악을 예상하고 있었다. 이 길은 이미 적이 장악했겠지. 하지만 그들을 맞이한 것은 불에 탄 독일군 차량 수십 대, 그리고 단 한 명의 미군 전사도 없는 현장이었다. 그들은 물었다. 어느 부대가 이걸 막은 거지? 랭스턴 대위는 짧게 말했다. 부대가 아니야. 한 대, 울버린 한 대. 전투가 끝난 후 레이 톰스는 차 안에서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그는 자신의 수첩을 펼쳤고 그 안에는 거리, 각도, 바람, 목표 순서,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 제한적 붕괴, 세 지점을 제거하면 전체 구조가 무너진다. 부대로 복귀한 그는 자초지종을 보고서에 담았다. 수첩과 함께 정확한 발사 순서와 위치 좌표까지. 랭스턴 대위는 그 보고서를 조용히 읽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얼굴은 분노와 놀람 사이를 오갔다. 그리고 한참 만에 입을 열었다. 이게 실패했더라면, 한 발만 빗나갔더라면, 만약 아군이 거기 있었다면 너 지금 군법재판 자리였을 거야. 톰스는 변명하지 않았다. 그저 짧게 말했다. 전 봤습니다. 해야 할 거려. 보통 이런 경우 징계가 먼저였다. 명령 위반, 전투 개시의 규칙 위반, 보고 누락, 지휘 체계 무시.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적어도 겉으로는. 몇 주 후 그의 수첩은 포병지휘 참모부로 전달되었다. 그리고 조용히 별표미 육군 포병학교 오클라호마 포트실, 포워트실, 별표로 보내졌다. 거기서 그들의 분석은 시작되었다. 적 편성 파괴를 위한 순차 타격 모델 구조 기반 포격 이론, 그리고 비대칭적 사격 패턴, 에이시메니켈 인게이지먼트 시퀀싱. 그의 이름은 어디에도 적히지 않았지만 그의 방식은 전술 시뮬레이션 교본에 들어갔다. 그는 훈장을 받지 못했다. 신문에도 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호출받았다. 톰슨, 신병들에게 그날 내가 한 방식을 설명해줘야겠어. 몇 달 후 그는 젊은 포병들과 사수들에게 지도 위에 그림을 그려가며 말했다. 처음엔 세 번째 차량입니다. 왜냐면 앞쪽은 패닉 상태가 아니거든요.
셋째가 터지면 뒤에선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걸 인지하죠. 그 다음은 중앙, 보병이 타고 있는 하프트랙, 지휘가 흔들리게 되죠. 그리고 연료 트럭, 그건 그냥 불을 지르는 겁니다. 훈련 장교는 그에게 물었다. 그건 매뉴얼에 없는 방식이잖나. 그는 미소도 없이 대답했다. 맞아요. 그래서 작동했죠. 수년이 지나고 냉전이 시작되면서 미군은 유럽 전역에서 소련군 전차 편성에 대응할 비정규 파괴 방식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때 그 수첩 복사본과 다이어그램은 미 육군 전술 매뉴얼 부록에 조용히 추가되었다. 코드네임만 있었다. 고스트 칼럼 인시던트 노빌 1944. 수많은 장교가 이 문서를 읽었지만 그중 극히 일부만 이게 누가 한 건지를 알고 있었다. 그리고 대부분은 그를 직접 만날 일도 없었다. 왜냐면 그때쯤 레이 톰슨은 이미 캔자스로 돌아가 농장 장비를 고치며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누구에게도 자신이 한 일을 말하지 않았다. 사진도 남기지 않았다. 수상 경력도 없었다. 그는 아내 헬렌과 함께 작은 집에서 살았고 가끔 아들에게 땅 위에 막대기로 각도를 그리며 기하학을 가르쳤다. 조용한 사수는 조용한 아버지가 되었다. 수십 년이 지나 한 전쟁사 연구자가 우연히 벌지 전투기록 상자를 뒤지다가 그 오래된 필기 보고서를 발견했다. 빨간 잉크로 스탬프가 찍혀 있었다. 비공식 분석용 내부 전용. 그는 추적했다. 레이먼드 찰스 톰슨. 살아있었다. 80대의 노인. 고양이 한 마리와 조용한 집에서. 연구자가 그날을 물었다. 아르덴에서 왜 발포하셨습니까? 그는 오래 생각했다. 창밖의 나무를 바라보다가 짧게 말했다. 그때 라디오는 안 들렸고 눈은 내리고 있었어요. 조용했죠. 아주 조용했어요. 세상이 숨을 멈춘 것 같았죠. 그리고 잠시 후 덧붙였다. 규칙을 깬 건 아니에요. 잠시 그 경계 밖으로 나갔을 뿐이죠. 해야 했으니까. 그의 말은 공식 보고서에는 적히지 않았다. 역사책에도 실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잊지 않았다. 그는 전쟁을 끝내진 않았다. 하지만 그날 한 길을 지켜냈고 한 부대를 살렸으며 한 전선을 막아냈다. 그리고 때로는 그걸로 충분하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매주 역사책에 실리지 않은 진짜 이야기들로 당신을 다시 이끌겠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세상을 못 바꾼다 고 믿는 이에게 이 이야기를 공유해주세요. 왜냐하면 그날 정말로 한 사람이 모든 걸 바꿨으니까요.